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님, 셀거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해야지. 네. 지난 주말 조금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여기가 그 겨울이 시작할 때쯤 하고 봄이 시작할 때쯤 그 계절이 그 시간이 제일 감기 환자도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주변도 다 뭐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할 것도 없이 요즘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잖아요. 아, 맞아. 딸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정말 병원 어떻게 됐어요? 병원 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는 오면 안 된대요. 열이 나면. 그러니까 열이 난 후 48시간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박테리아인지 뭔지 채취를 그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48시간 지나니까 열이 내렸어요. 또 오지 그러니까 말라고. 오지 말래요. 열 떨어지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기침, 가래, 호피, 토 그리고 일주일 집에 있어요.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우리 딸이 한 얘기가 엄마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지. 어쨌든 다행이에요. 나와서. 네네. 자, 오늘은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스웨덴 이민 시에 실질적으로 정말 고려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거. 비자. 그렇지. 비자.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스웨덴 이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고려할 점은 비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케이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비자를 받았죠. 왜냐면 신라 회사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그걸 따라서 가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여기 처음에 올 때 몇 년 비자 받으셨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취업 비자 이런 게 나오면은 2년. 2년. 네. 2년 후에 또 연장하는 거죠. 연장해야죠. 네. 저희는 4년 받았어요. 4년 주면 4년 지나서 그 이제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태권님은 어떤 비자로? 저는 워킹 퍼밋이죠. 그러니까 회사. 네. 저도 회사 비자인 건데 그 어쨌든 스웨덴에 오실 때 가장 편한 비자는 회사 취업을 해서 오시는 비자가 제일 편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사업 비자라고 해서 회사를 자영업으로 이제 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자영업에 그 퍼미션을 받을 조건이 좀 있어요. 이 북유럽 쪽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영어가 돼야 되고, 뭐 사업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방문 목적으로 오면 저희가 이제 여기가 무비자로 3개월 있을 수 있잖아요. 3개월 무비자로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사업 비자도 있죠. 그게 아까 비즈니스 비자요, 사업 비자. 그게 셀프 인플로이 비자. 사업 비자, 자영업 비자. 그리고 아까 워크 퍼밋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 거주 비자. 그러니까 일반 거주 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게 워크 퍼밋이에요, 거주 비자.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비자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럼 이거는 기간이 제가 조사한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비자가 보통 1, 2년 받을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2년 나오고요. 그다음 2년 동안에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뭐 세금 이런 걸 봐갖고 연장을 해주거나, 그리고 연장해줬을 때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하면 1년 연장해주고,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일정 수입이 계속 세금을 낼 수 세금을 얼마 정도 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으로 내가 비자를 내주겠다 이런 컨펌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 취업 비자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세금이에요. 회사든 뭐 개인이든 이제 세금을 잘 낸 경우는 더 이제 추가로 연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2년 정도 받고 그걸로 이제 리직 당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그 비즈니스 사업 비자로 오게 됐을 때 정말 사업을 완전히 이제 대박을 내갖고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번에 영주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세금 많이 한 걸.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사업 비자로 오신 분이 이제 다시 비자 연장을 하시는데 이게 그 요즘에 난민들도 많고 비자 대기 라인이 엄청 길대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면서 이게 연장 신청을 하면서 막 5년, 6년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져요. 뭐가 힘들어지냐면, 물론 스웨덴에서 거주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갔을 경우, 한국에 대해 뭐 출장을 가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출장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때 문제가 되고, 또 되게 피네요는 상당히 이게 엄격하대요. 그러니까 비자를 저희가 워크퍼밋도 마찬가지지만 2년이 끝나면 갱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갱신 동안은 공식적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암암리에 갔다 오시죠. 갔다 오면서 나 이거 워크퍼밋 갱신 신청에 비자 갱신 신청 중이야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어떤 출입국 그 사무관들은 패스를 시켜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하고 해서 리젝을 놔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게 자기가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나가지 말아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 대기 라인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힘들어지긴 하죠. 근데 취업 비자도 여러분이 좀 고려하시는 게 제가 어떤 경험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본 2년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회사가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고용한 사람에 대한 그 세금을 나라에 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물론 대부분 다 잘 내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회사가 좀 스타트업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 외국 회사 기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워크퍼밋을 받고 2년을 왔고 당연히 여기서 더 연장을 해서 살아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그 세금을 안 내서 이 연장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용주랑 좀 꼼꼼하게 따져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급여를 받는 분들 이제 이거 워크퍼밋을 가진 분들은 세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낸 세금이 매달 찍혀요. 매달. 그래서 내가 낸 세금, 고용주가 낸 세금이 매달 찍히니까 그걸 보시면 아 고용주가 제대로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워크퍼밋으로 받고 오시는 분들은 2년 비자가 나오는데 이 2년 동안은 이 회사로 옮기면 안 돼요. 고용주가 일정해야 돼요. 이 회사의 소속이 2년 동안 돼 있어야지만 돼요. 2년 내에 회사를 옮긴다거나 이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영주권을 받을 때도 그 기간은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고용주를 바꾸면 이게 연속 합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영주권 그 기간 4년이라는 그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막 발생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결국은 얻지 못해서 한국을 되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워크퍼밋을 취업을 해서 비자를 받고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이 있으면 첫 번째 2년은 회사를 옮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가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동종업계예요. 동종업계에서 2년 동안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제약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실 때는 그냥 비자 준다고 하면 아무 회사나 들어가지 마시고 이 회사가 2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내가 또 이직이 가능한지 이런 것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또 EU 나라니까 EU 비자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EU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또 스웨덴에 와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거,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뭐 종류의 비자? 방문객 비자? 방문 비자? 뭐 초청 비자라고 하죠. 여기 현재 있는 사람의 그런 초청에 대한 있어요 여기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좀 스웨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뭐 친척이 온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네. 몇 년? 근데 최대 1년이에요. 그리고 연장이 불가. 그런 게 있었고 초청 비자의 경우는. 그리고 이 초청 비자로 회사 창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1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회사가 뭔가 번창을 하거나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되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 연장이 안 된대요. 이 비자는. 창업을 할 수 있지만.
스웨덴 하면 또 가장 많이 받는 비자 중에 하나가 산보 비자. 그러니까 파트너 비자죠. 그러니까 결혼을 비자. 하지 않고도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에 의해서 그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을 아니지 여기에 다른 시스템인 거죠. 거의 준결혼인 거죠. 왜냐면 여기는 결혼도 많이 안 하는 경우긴 동거 비자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동거 비자. 근데 이게 요즘에 비자가 정말 늦게 나와요. 산보 비자 같은 경우도 맞아요. 많이 늦게 나와서 네. 그 기다리는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산보 비자로 오시는 것도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산보 맞아요. 비자가 증명해야 될 것도 네. 너무 많고 뭐 둘이 연애사 시시콜콜하게 다 인터뷰는 내야 당연히 되고, 기본적인 거고 파트너의 그런 경제적 부양, 능력도 부양 필요하고 능력, 이런 그리고 이제 산보 비자 같은 경우에 비자를 받고 살다가 인간사 네. 모른다고 그렇죠. 또 헤어지게 네. 되면 또 그 사람이 또 헤어지고 좀 싱글로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 또 누군가를 또 만나가고 또 비자 신청해버리면 자기 비자의 자격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거 뜻하지 않게 반려자 네. 따라서 스웨덴까지 왔다가 무방비 상태로 계획을 그러게요. 다시 또 네. 세워야 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사랑만은 너무 쫓지는 마시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도 뭔가 산모 비자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면 산모 비자도 기본은 2년이거든요. 그런 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근데 그 2년 안에 예를 들면 한국에 막 일이 있거나 뭐 내가 몸이 병원을 좀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국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산모 비자임에도. 그러니까 최대 연장이 뭐 1년 되거나 네. 막 그렇게 해서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보통은 2년 지나고 뭐 영주권이 바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막 1년 또 1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보통 그 기간 안에는 좀 스웨덴에 머무시는 게 다음에 영주권을 받는다던가 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자기가 파트너 믿고 네. 왔는데 연장 안 되고 이러면 네네. 너 2년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왜 한국에 이렇게 자주 가 있니? 친정이니까 가지. 1년밖에 안 줘서 1년 동안은 잠잠하게 여기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바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비자는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유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바라보시는 게 뭐 핀란드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가 그 요건이 조금 더 간소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거주해야지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한 핀란드는 뭐 2년, 3년? 여기 기간이 4년, 4년이요? 네, 핀란드는 그것보다는 기간이 더 짧아요. 짧은데 단지 핀란드는 그 영주권을 받으려면 핀란드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언어 시험 그래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죠, 영주권 받을 때 독일도 독일도 그렇고. 그렇고 영국도 영어 시험. 그 자기 나라 언어 시험을 봐요. 네. 근데 스웨덴이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공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근데 그 수준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 수준이 그냥 이게 기본적인 거면 할 수 있지만 진짜 막 그러게요. 거의 뭐 원어민 네. 정도 돼야 된다면 불가능하잖아요. 설마 뭐 시험 보는 데는 뭐 안녕 잘 있어 이 정도 갖고 시험 보겠어요. 언어의 가장 그 백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게 가장 그것만 되면 나는 언어는 됐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영어를 지금 몇십 년을 쓴다고 쓰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야. 항상 현재야. 현재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언어는. 이 언어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비자를 이렇게 받고 나서 솔직히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정말 미국을 갔을 때 영어가 저는 거의 안 되는 상태. 영어가 뭐 그 두려움 같은 죠 외국인을 만날 때 네. 제가 해외 경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그것도 지방에서 되게 시골 같은 데서 막 살다가 미국이라고 해서 떡 떨어졌는데 외국인을 딱 만났어요. 하이 헬로우도 어렵고 그 월마트 가서 페이할 때 카드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카드 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 뭐 나한테 뭐라 하는데 그 당혹감 막 그런 것들이 꽤 오래 됐었거든요. 전 지금도 그런데요. 언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웨덴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하긴 하지만 정말 스웨덴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너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기 스웨덴에서 이제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일은 그냥 취미로 비자만 해결되는 수준으로 일을 하겠다. 요거 아니시면 스웨덴어를 해야죠. 스웨덴어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 그리고 친절해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를 다 해줘요. 해주니까 스톡홀름 기준으로. 근데 이 언어가 늙어서 이 언어를 하려고 하니 이게 되나고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스웨덴 오신다라고 하면 못해도 영어는 어느 정도는 하고 오셔야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차라리 영어를 못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처음에 스톡홀름에 그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영어로 어디까지 뭐 가줘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 내가 아유 너네 나이에 여기 와서 참 영어도 하고 너네 스웨덴어 배우긴 글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못하면 이 스웨덴어를 조금씩 들었는데 이제 어설프게 영어를 좀 하니까 스웨덴 사람들 만나갖고 강에 가서도 뭐 이렇게 스웨덴 말을 좀 입을 좀 딸짝 뗐다가 그쪽에서 막 뭐라 얘기를 하면 그냥 영어로 바로 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또 그러면 대충 의사소통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설프가 될 바에는 아예 그냥 영어를 하지 말아요. 스웨덴어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영어가 어설프게 되니까 이 말이 안 늘어. 영어도 안 되고 스웨덴어도 안 되고. 여기서 오셔가지고 그런 영어를 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뭐 회사든 학교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그런 것들 뭐 취업하시거나 일하시거나 하시면서 이제 쓰시다 보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스웨덴어 안 해도 영어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좀 여기는 워낙 뭐 삐까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스웨덴어로 하다가 갑자기 뭐 영어로 이렇게 바뀐다던가. 근데 처음엔 그 배려에 고마웠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미안함으로 오고 어색함으로 오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생각난다. 저희 뭐 이렇게 할 게 있어고 집에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안 되니까 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가 또 왔어. 하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야, 제가 막 그런 거죠. 스페인스카로, 이게 스웨덴어로. 나 스웨덴어를 못하니까 영어로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보냈더니 그 사람, 나는 이미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날 딱 내가 또 멘붕이 온 거예요. 나는 영어도 안 되고 스웨덴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어도 큰일 났다. 그래서, 이미 영어였니? 이미 영어였니? 막 이러는데, 영어를 정말 미국인처럼 잘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영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상당히 좋은 거는 이 나라에 좋은 거는 SFE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스웨덴어를 가르쳐주는 뭐라 해야 되나 교육 지원센터. 무료 교육 지원센터인데 거의 어학연수 같아요. 어학연수처럼 다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왜 안 가?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라. 그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너튜브만 보더라도 언어 다 배워. 이거는 우리 댐댐이가 안 돼서 못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댐댐 우리는 안 됐지만 오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되는 사람 너도 안 돼. 그런 댐댐이는 너튜브만 봐도 다 배워주는 거야. 처음에 오실 때가 진짜 딱 1년 차가 정말 새로운 마음이 들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라. 그때 배워야지. 맞아요. 스웨덴 이민에서 스웨덴이라든 이 언어 장벽이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영어를 해도 장벽이 낮아? 그러니까 영어를 해도 너무 높은데 휘발유보다 더 높아. 이 나라 언어를 표면적으로 살게. 우리 정착 비용에 대해서도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돈이 이제 조금 갖고 오셔야 되고 솔직히 돈은 많이 갖고 오시면 오실수록 편하죠. 어디서든. 어디서든.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냥 한국에 살아. 한국이 최고지 뭐. 근데 돈이 이제 정착 비용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제 저희 기준 스톡홀름에서 이제 살고 있고 이런 거가 일단 돈을 일단 들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몸에다가 붙여갖고 들고 들어올 수는 없고. 한 사람이 1,000,000원씩은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이 그 은행 계좌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개설이 안 돼서 저희가 9월에 왔는데 12월에야 은행 계좌 되게 늦게 개설됐고 12월에 첫 월급이 나왔어요. 9, 10, 11월을
월급 없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현금을 한 사람이 이렇게 딱딱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 개인들이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들고 들어오시는데 스웨덴은 현금이 사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 쓰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하고 계좌가 생성이 돼서 한국에서 이체를 시킨다라고 하면 연간 한도 금액 같은 거 있으니까 네. 그거 잘 보면서 이체 시키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스톡홀름 시내에서 월세가 뭐 거의 200만 원 이상씩 하잖아요. 넘죠. 가족, 가족 4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가족 4인 기준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집 한 25평 정도? 그 정도가 스톡홀름 시내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물건도 사다 날려서 쟁여놔야 되죠. 뭐 이게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그 컨테이너로 가지고 오시는 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짐 다 갖고 오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아유 힘들어. 이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지원해주면 다 갖고 오는 게 맞아요. 그래요? 지원해주는데 뭘 가져오면 되죠. 세 살만 사는데 새로 다 사. 세 살만 사는데 아니 돈 아깝잖아요. 그걸 다 또 싸고 이거 싸고 아니 와. 저는 아니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갖고 왔고 우선은 그리고 남편은 월급이 없었고 몇 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그 돈 갖고 나가는데 여기 그 현금 안 받는 가게들도 있어요. 아주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카드도 하물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는 현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려고 할 때 이거 내면 주문 다 취소하고 그냥 다시 다른 데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물가가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가늠이 안 돼서 돈을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드라이브 비싼 거. 그런 준비들이 조금 돼야 돼요. 한국 통장에서 자동이체 쓸 수 있는 이제 카드 같은 것도 준비 딱 해오시고. 그 카드가 여기서는 이제 핀번호 입력을 안 하면 뭐 여권 다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신용카드보다는 한국에서 여기 나오실 때 은행별로 가면 이제 글로벌 카드 같은 체크 카드가 있어요.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체크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권 같은 거 안 보여줘도 핀번호만 입력하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여기 결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사를 오게 되면 컨테이너가 오는데 또 몇 달 걸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살 건지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럼 어디든 지역을 옮기고 내가 사는 그 터전을 벗어나서 하려면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고려되고 제일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돈이 문제야. 왜냐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스웨덴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아기까지 낳고 한국을 막상 갈 생각하니까 심지어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적인 측면부터 새롭게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뭔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뭐 한국에서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 쓴다 하더라도 저도 여기 와가지고서 정착하고 뭐 하고 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돈이 훅훅훅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쯤 되니까 갑자기 훅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서 갔다 오니까 완전히 가게 경제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한국 갔다 오면 또 돈 더 들어가잖아요. 엄청 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여기가 우리가 정착지가 아니고 한국도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주 오가시는 분들은 또 돈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저는 오실 때 만약에 이제 부부가 오신다라고 하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취업 비자로 워크퍼밋으로 이제 동반자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반자분도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직장을 구해서 와이프가 왔어. 그럼 와이프분들 손재주가 있으면 저는 적극 추천해요. 미용 기술. 한국에서 미용 기술 배워오면 이 북유럽의 이 똥손들은 정말 북유럽의 똥손, 유럽의 똥손들이야. 여기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손재주가 좀 있으면 한국에서 미용 기술 좀 배워가지고서 여기는 그 미용실에 내가 미용실 안 내고 내가 미용실을 빌리는 거예요. 거기 한 부스를, 한 의자를. 그래서 내가 이 의자 빌려서 내가 몇 명 손님 받으면 몇 %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하셔도 좋고. 뭐 베이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만들어서 이렇게 뭘 소소하게 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에서 재주를 좀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기술. 뭐 경제학과를 다시 들어가고 뭐 석사를 받아서 뭐 박사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 그 공부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 바라보지 말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계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박사 8년, 포닥 4년, 12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털을 잡았잖아요.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게 그런 아주 여유롭다거나 우리가 12년을 투자한 만큼의 그거를 보답받는 그런 월급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대학을 가고 석사를 받고 네. 박사를 받는 분들은 그거를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공부는 정말 학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와가지고 제가 뭐 석사를 다시 따갖고 직업을 다시 가질까요? 이런 거는 정말 석사를 너무너무 따고 싶으면 하실 때 네. 직업을 갖고 싶으시면 기술을 배우세요. 그리고 여기 시간당 임금도 되게 높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남성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손질고 좋으면 머리도 잘라보시는 거고 뭐 마사지도 해보고 한국 빵집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반찬 가게 이 반찬 가게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뭐 의료 쪽에 계셨던 분들은 간호사라든지 네. 뭐 치과 보조 위생사 이런 것들 돈을 그러니까 직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구하시는 게 좋죠. 그런 거 치위생사 보건사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여기 극한 직업이지만 취업률 좋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같이 오셔가지고서 교육과정 조금만 받으시면 1년인가요? 2년인가 받으시면 자격증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로 취업하시면 되고 이런 길들 있다는 거. 맞아요. 아이고, 자, 저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스웨덴 이민 진짜 직접적으로 또 생각해보면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족의 터, 내 삶의 터를 완전히 옮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결정도 힘들고 또 과정이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또 오면 다 해결점이 생겨나기도 한답니다. 자, 저희 스왈녀에 스웨덴 이민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 저희 castmonday@gmail.com이거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님들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 알려준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